1776년 여름, 독립을 선언한 지 불과 2달 만에 미국의 독립군은 완전한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2만 명에 달하는 영국 최대 규모의 원정군이 뉴욕 해안에 나타났고, 조지 워싱턴이 이끄는 대륙군은 연전연패를 거듭하며 도망치기 바빴죠. 병사들은 타영했고 사기는 바닥을 쳤으며, 겨울이 다가오자 독립의 꿈은 한낱 망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 워싱턴은 모든 것을 건 단 한 번의 도박을 감행하게 되는데요. 과연 어떻게 절체절명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는지, 그 극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1776년 8월 22일) 영국군의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75척의 평저선에 나눠 탄 4,000명의 영국 병력이 허드슨 강을 건너 롱아일랜드의 그레이브샌드만에 상륙했죠. 그들을 맞이한 건 왕당파 주민들이었는데, 이들은 식량과 보급품은 물론 지형 정보까지 제공하며 영국군을 환영했습니다. 며칠 사이 병력은 2만 명으로 불어났고, 이는 윌리엄 하우 장군이 지휘하는 영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 원정군이었습니다. 하우 장군의 첫 번째 목표는 브루클린 주변 언덕에 포진한 애국군이었는데, 만약 이들이 무너진다면 롱아일랜드 전체가 함락되고 뉴욕은 방어 불가능해지며 반란 자체가 짓밟힐 수 있는 상황이었죠. 뉴욕에 주둔한 워싱턴의 대륙군은 2만 명 규모였지만, 델라웨어 블루스나 메릴랜드 1연대 같은 일부 정예부대를 제외하면 대부분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장비도 형편없었습니다. 탈영이 만연했고 진영에는 장티푸스와 이질이 돌았으며 전체 병력의 4분의 1가량이 병들거나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이 위급한 시기에 워싱턴은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는데, 롱아일랜드 상륙이 양동작전일 수 있다고 판단해 병력의 절반 이상을 맨해튼과 허드슨 강 방어에 남겨둬야 했기 때문이죠. 결국 롱아일랜드에 배치된 병력은 분산됐습니다. 이스라엘 퍼트넘 휘하 6,000명이 브루클린 주변 요새에, 설리번과 스털링 장구 휘하 3,000명이 그 앞쪽 숲이 우거진 언덕에 포진했죠. 이들은 6km가 넘는 전선에 흩어져 구한고지를 가로지르는 3개의 주요 고갯길을 지켜야 했습니다. 8월 27일 새벽, 영국군 5,000명이 공격을 시작했죠. 머스킷 총성이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대포가 천둥처럼 포효하며 양측이 치열하게 포격전을 벌였는데, 이건 대륙군이 처음으로 개활지에서 적과 맞붙는 전투였고 지금까지는 선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함정이었죠. 설리번이 중앙에서 병력을 빼내 스털링을 지원하려던 순간 뒤에서 총성이 들렸습니다. 경악스럽게도 자신이 포위당했다는 걸 깨달은 거죠. 하우 장군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4번째 우회로를 이용해 1만 명의 병력으로 미군 전선 뒤쪽을 완전히 돌아버렸고, 이제 5,000명의 헤센 용병이 중앙에서 돌격해 올라왔습니다. 이 독일 병사들은 잔혹하기로 악명 높았고 미군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죠. 순식간에 질서와 규율이 무너졌고 살기 위한 도주가 시작됐습니다. 오직 메릴랜드 1연대와 델라웨어 부대만이 군 최정예로 여겨지며 대형을 유지했는데, 10대 1로 수적으로 압도당한 메릴랜드 1연대는 후방을 지키기 위해 절망적인 역습을 감행했다가 거의 전멸당했죠. 브루클린에서 지켜보던 워싱턴은 경악했습니다. 하느님, 오늘 나는 얼마나 많은 용감한 병사들을 잃어야 하는가. 롱아일랜드의 참사는 미국 대의에 엄청난 타격이었습니다. 영국군 사상자는 겨우 400명이었고 미군은 2천 이상을 잃었는데, 여기엔 스털링과 설리번 장군도 포함됐죠. 둘 다 포로가 됐지만 나중에 포로 교환으로 풀려났습니다. 살아남은 대륙군은 브루클린으로 후퇴했고 이제 등 뒤엔 이스트 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우가 즉각 공격했다면 그날로 반란을 끝장낼 수 있었을 텐데, 그는 벙커힐 같은 유혈 사태를 두려워했고 미군이 이미 갇혔다고 믿었기에 대신 포위 참호를 파라고 명령했죠. 다음 날은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워싱턴의 위치는 극도로 위태로웠는데, 그가 영국 함대에 차단당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계속 불던 북동풍 덕분이었고, 이건 언제든 바뀔 수 있었죠. 8월 30일 이른 새벽, 어둠과 우연히 낀 아침 안개를 이용해 워싱턴은 병력을 이스트강 건너 맨해튼으로 철수시켰습니다.
조용하고 질서 정연하게 조직된 철수였는데 한 미군 중위는 이렇게 회상했죠. 전쟁사에서 이보다 더 행운이 따른 철수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워싱턴은 아슬아슬하게 재앙을 피했지만 공격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1776년 9월 롱아일랜드 승리 2주 후 하우 장군은 진군을 멈추고 평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어떤 형태로든 화해가 아직 가능하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사실 그와 그의 형 리처드 하우 제독은 군사 지휘관일 뿐 아니라 국왕과 의회가 임명한 평화위원으로서 반란군에게 사면을 주고 식민지와 평화를 회복할 권한을 받았죠. 하지만 존 애덤스, 벤저민 프랭클린, 에드워드 러트리지와의 회담에서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군대가 파병됐고 마을이 불탔습니다. 우리는 영국 지배 아래서 행복을 기대할 수 없고 과거의 모든 유대는 끊어졌습니다. 뉴욕 인구의 절반가량이 도시를 떠났고 남은 이들 중 다수는 왕당파였습니다. 허드슨강과 이스트강에 영국 군함들이 정박해 있었고 워싱턴은 도시를 포기해야 한다고 결정했죠. 9월 12일 그는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병사들과 마차가 계속 빠져나갔고 3일 후에도 여전히 떠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하우가 킨스베이를 공격했습니다. 80문의 해군 대포 지원을 받은 4,000명의 영국군과 독일군은 거의 저항을 받지 않았고 대륙군은 패주하는 군중으로 해체됐으며 영국군이 교두보를 확보하는 동안 뿔뿔이 흩어졌죠. 워싱턴은 병사들을 직결시키려 했지만 무시당했습니다. 격분한 장군이 외쳤죠. 이런 자들로 미국을 지켜야 한단 말인가. 그날 오후 하우 장군은 뉴욕에 입성해 영웅처럼 환영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란군들이 그렇게 애써 요새화한 이 도시가 단 두세 시간 만에 어떤 방어나 최소한의 저항 조짐도 없이 버려진 겁니다. 다음날 미군은 할렘 하이츠에서 진격하던 영국 부대를 격퇴했는데 짧은 위안이었지만 뉴욕의 휴어코크 목사가 기록했듯 즐거운 북과 피리 소리가 멈췄습니다. 병든 자, 노인, 여자와 아이들이 거의 발가벗은 채 불길을 피해 피난처를 찾고 있었습니다. 공포는 불타 무너지는 집들의 끔찍한 소음과 수많은 사람들의 혼란스러운 목소리, 여자와 아이들의 비명과 울음으로 더 커졌죠. 1776년 9월 20일 덥고 건조한 밤 화재가 뉴욕시 4분의 1가량을 태워버렸습니다. 우발적인지 고의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여전히 도시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특히 겨울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큰 타격이었죠. 10월 영국군이 다시 행군을 재개했습니다. 1만 2천 명을 태운 배들이 이스트강을 거슬러 올라가 반란군 측면을 치려했고 펠스 포인트에 상륙했죠. 치열한 교전 끝에 워싱턴은 화이트 플레인스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일 뒤 하우가 다시 공격했는데 랄 대령의 헤센 연대가 돌격해 올라가 반란군을 채터턴 힐로 밀어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버텼고 진격하는 대형을 향해 일제 사격을 퍼부었죠. 하지만 결국 영국군과 헤센군의 수적 우세가 승기를 잡았고 델라웨어 블루스가 후위를 맡으며 워싱턴의 병력은 급히 후퇴했습니다. 전투는 양측에 약 200명씩 사상자를 냈죠. 연이은 패배로 미군의 사기는 심각하게 꺾였고 거의 절반이 탈영했으며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지도력에도 의문이 제기됐는데 그의 이 인자인 찰스 리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막 돌아와서 이렇게 썼죠. 그는 치명적인 우유부단증을 앓고 있는데 전쟁에서 이건 어리석음이나 심지어 개인적 용기 부족보다도 더 큰 결함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제 네가 대의를 구해주길 기대했습니다. 특히 워싱턴이 또 실수를 저지른 뒤에 말이죠. 화이트 플레인스에서 남쪽으로 24km 영국군 깊숙이 고립된 곳에 워싱턴 요새라는 진지의 대륙군 2,800명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허드슨 강으로 향하는 영국 선박을 막기 위해 지어졌지만 완전히 무용지물로 판명났죠. 그런데도 워싱턴은 망설였고 철수 결정을 그린 장군에게 맡겼는데 그린은 고립된 수비대를 남기기로 했습니다. 12월 16일 아침 하우가 사방에서 8,000명으로 요새를 공격했습니다. 전투는 오전 내내 이어졌지만 정오쯤 미군 수비대 전체가 포로로 잡히거나 전사했죠. 영국군은 반란에 또 하나의 무거운 타격을 가했습니다. 뉴욕 침공은 하우에게 압도적인 성공이었고 뉴저지가 다음 목표였죠. 영국군이 강력한 병력으로 허드슨 강을 건너자 워싱턴은 뉴저지를 가로질러 델라웨어 강까지 후퇴했습니다. 추격전이 벌어졌는데 그에게 남은 병력은 6,000명도 안 됐지만 행군하면서 지원병을 모집할 수 있기를 희망했죠. 대신 그가 본 건
무관심에 빠진 민중이었습니다. 어둡고 우물한 구름이 나라를 뒤덮었고 거의 모든 얼굴에 절망이 역력했습니다. 12월 30일 하우는 선언문을 발표해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모든 반란군에게 사면을 약속했죠. 뉴저지의 한 농부가 가족에게 쓴 편지에 따르면 너희는 이리로 와서 보호를 받고 국왕 군대의 방해 없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너희가 지방군의 상황을 가장 잘 아니 끝까지 남는 자가 가장 큰 고통을 받을 것이다. 뉴저지와 뉴욕에서 수천 명이 결국 충성 서약을 했는데 여기엔 전직 의회 의원 2명과 독립선언서 서명자인 리처드 스톡턴도 포함됐습니다. 1776년 12월 1일 워싱턴 군대 절반의 복무기간이 만료됐고 망설임 없이 2,000명이 집으로 떠나버렸죠. 눈이 내리기 시작하자 약해진 워싱턴의 군대는 델라웨어 강을 건너며 가져갈 수 없는 배는 모두 파괴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혼란 속에 대피했는데 의원 로버트 모리스는 이렇게 회상했죠. 우리 국민들은 전쟁의 고난과 재앙을 모르면서 용감하게 영국에 도전했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열렬한 애국자였고 자신이 싸울 수 있다고 느꼈지만 이제 실제로 전쟁 중이고 죽음과 파괴가 문 앞에 다가왔으며 오직 특별한 용기만이 우리를 경멸과 치욕에서 구할 수 있는 지금 유감스럽게도 목소리 높이던 많은 이들이 위험 앞에서 비겁하게 움츠러들며 싸우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우에게는 저녁이 승리였습니다. 그는 뉴욕으로 돌아가 1만 4천 명을 뉴저지에 겨울 동안 주둔시키고 점점 더 많은 사면령을 발표했죠. 그는 또한 클린턴 장군을 보내 로드아일랜드의 뉴포트를 탈환하게 했는데 단 한 명의 손실도 없이 성공했습니다. 며칠 뒤 워싱턴의 부사령관 리 장군이 부대에서 떨어진 여관에 있다가 영국 기병에게 기습당해 생포됐죠. 그의 5천 병사 중 많은 이가 탈영할 기회로 삼았고 충성을 유지한 자들은 설리번 장군과 함께 델라웨어 강에 있는 워싱턴에 합류하려 행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원에도 대륙군은 겨우 6천 명 정도만 모을 수 있었고 이들 대부분의 복무 기간도 몇 주 안에 끝날 예정이었죠. 미국의 운명이 위태로운 가운데 워싱턴은 대담한 공격으로 모든 걸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워싱턴의 공격 계획은 대담하면서도 복잡했는데 세 개 부대가 밤에 얼어붙은 델라웨어 강을 세 지점에서 각각 건너 새벽 전에 트렌턴의 헤슨 수비대를 공격한다는 거였죠. 유인과 캐드월러더는 두 부대를 이끌고 어선핑크 크리크 다리와 보르덴타운에 대한 양동 공격을 감행하고 워싱턴의 주력 2,400명은 상류에서 강을 건너 두 날개로 나뉘어 동쪽과 북쪽에서 마을을 포위한다는 작전이었습니다. 작전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황혼에 시작됐는데 델라웨어 강은 빠르게 흐르고 얼음으로 막혀 있었으며 폭이 거의 300m에 달했죠. 어둠 속에서 평저선에 사람과 총과 말을 싣고 강을 건너는 것은 그것도 진눈깨비와 눈보라를 뚫고 건너는 건 엄청나게 대담한 행동이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민병대의 숙련된 뱃사공들과 포병 중대 덕분에 도하는 재앙 없이 완료됐지만 워싱턴의 병력은 계획보다 3시간 늦게 반대편 강둑에 도착했죠. 유인과 캐드월러더는 둘 다 임무를 포기했지만 워싱턴은 계속 전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날씨가 너무 악독해서 적이 공격을 예상하지 못할 거라고 판단했죠. 그의 군대는 계획대로 두 종대로 나뉘어 진격을 시작했는데 눈보라 속에서 느리게 전진했지만 병사들은 훌륭한 규율과 결단력을 유지했습니다. 트렌턴은 라일 대령 휘하 1,500명의 헤센 병력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는 공격이 임박했다는 경고를 받았지만 크리스마스에 미군 민병대 일부와 교전한 뒤 위협이 지나갔다고 믿었죠. 그래서 그날 밤 눈보라가 몰아치는 가운데 크리스마스에 방심했습니다. 새벽 직후 워싱턴이 공격했죠. 그린의 병력이 헤센 전초 기지를 마을 안쪽 깊숙이 밀어냈고 수비대가 거리에서 대형을 갖추자 녹스가 대포를 배치해 그들을 포격했습니다. 그 다음 설리번의 병력이 총검을 장착하고 마을로 돌입했고 그린의 병력은 어선핑크 크리크 다리를 장악했죠. 랄은 역습을 조직하려다 중상을 입었고 1시간도 안 돼 모든 게 끝났습니다. 헤센군은 전사 및 부상 100명, 포로 900명을 잃었고 미군은 부상자가 단 5명 뿐이었습니다. 대단히 필요했던 압도적 승리였고 헤센 포로들이 필라델피아로 끌려가자 워싱턴 군대의 사기가 치솟았죠. 하지만 저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앙 소식을 들은 하우는 코널리스 장군과 8,000명을 보내 워싱턴의 군대를 추적해 섬멸하라고 명령했죠.
복무 기간이 끝나가는 가운데 워싱턴은 군대에 호소했습니다. 나의 용감한 병사들이여, 그대들은 내가 요구한 모든 것을 해냈고 기대할 수 있는 것 이상을 했지만 그대들의 조국은 위험에 처했고 아내와 자식과 집과 그대들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이 위협받고 있소. 그대들은 피로와 고난에 지쳤지만 나는 그대들을 어떻게 쉬게 해야 할지 모르겠소. 한 달만 더 머물러 준다면 그대들은 자유의 대의와 조국을 위해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할 수 없었을 일을 성취하게 될 것이오. 그의 격려와 함께 2달치 급여에 해당하는 보너스가 대부분의 병사들을 남도록 설득했습니다. 프린스턴을 지키기 위해 1,200명을 남긴 코널리스는 트렌턴으로 진군했죠. 그의 행군은 반란군 저격수들에게 지연됐고 갑작스러운 해빙으로 도로가 진흙탕이 됐습니다. 도착했을 때 그는 반란군이 어선핑크 크리크 뒤에 진지를 구축한 걸 발견했죠. 시험 공격들이 격퇴됐고 영국군 사상자는 300명에 달했습니다. 밤이 되자 코널리스는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전면 공격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는데 이게 정확히 워싱턴이 원했던 거였죠. 밤새 그의 병력은 조용히 북쪽으로 행군했고 험한 지형을 뚫고 프린스턴 수비대를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딱 맞는 타이밍에 도착했는데 영국군이 막 코널리스와 합류하려고 출발하려던 참이었죠. 그들은 재빨리 대형을 갖추고 미군 공격을 맞받아쳤고 교전은 격렬했습니다. 처음엔 영국군이 우위를 점했지만 그때 워싱턴이 전투에 뛰어들었습니다. 한 미군 장교가 그 순간을 목격했죠. 그가 전장에서 모든 위험을 용감하게 마주하는 모습을 보며 느꼈던 감정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의 소중한 생명이 사방에서 날아오는 죽음의 한복판에서 실오라기에 매달린 듯 했습니다. 수적으로 압도당하고 강력한 화력을 받으며 영국군은 혼란스럽게 후퇴했고 약 400명의 손실을 입었죠. 미군은 100명도 안 되는 손실을 봤습니다. 프린스턴은 미국의 또 다른 놀라운 승리였고 아마도 워싱턴의 가장 훌륭한 업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대륙군은 지쳐 있었고 보급품이 부족했으며 많은 위험에 둘러싸여 있었죠. 워싱턴은 더 이상의 위험을 무릅쓰지 말라는 설득을 받았고 안전한 겨울 수경지를 찾아 모리스타운으로 진군했습니다. 트렌턴과 프린스턴 전투는 규모가 크지도 않았고 영국군에게 특별히 큰 손실을 입힌 것도 아니었지만 애국파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절실히 필요했던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게다가 대륙군이 계속해서 영국군 앞에서 투지를 보여주자 외국 관찰자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죠. 프랑스와 스페인의 왕실 궁정에는 오랜 숙적, 영국이 굴욕당하고 자신들의 과거 패배가 복수되는 걸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영국의 미국 식민지에서 일어난 반란은 곧 세계 전쟁으로 번져나가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찾아온 반전. 그것이 바로 1776년 겨울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입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